마지막 2부는 리비아와 미국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미국 대통령 오바마는 아프리카의 리비아 통화 정책을 봉쇄하기 위해 아프리카 프로젝트에 책정되어 있었던 리비아 투자금 300억 달러를 동결시켰습니다. 원래 리비아의 목표는 아프리카의 리비아 통화 화폐를 사용할 수 있는 중앙은행을 기초로 하여 아프리카 투자은행과 아프리카 통화기금 그리고 아프리카 중앙은행 등을 함께 개설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아프리카를 통해 리비아의 디나르 기축 통화 화폐 유통 인프라가 완성이 된다면 마지막으로 리비아식 아프리카 연방 수립의 완성으로 인해 모든 게 끝이 나는 그러한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아프리카 중앙은행이 아프리카 통화를 리비아의 영향력을 통해서 찍어내기 시작한다면 아프리카 지역에서 통용되고 있는 화폐를 할 수 있는 프랑의 몰락을 의미하는 것이었고, 프랑스는 지금껏 자신들이 만든 프랑을 통해서 지난 50년간 일부 아프리카 국가들에 대해 지배력을 장악할 수 있었지만 결국 프랑스 정부가 미국과 함께 카다피를 독재 정권이며 인권 탄압의 국가라고 격렬히 화를 냈던 진짜 이유도 바로 리비아 화폐로 인한 아프리카의 지배력 약화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아프리카 전역에 걸친 최초의 혁명을 제안한 것은 카다피였으며, 카다피의 혁명 계획은 아프리카 전역의 미디어 통신 인프라인 전화, 텔레비전, 라디오, 방송, 전송, 의료 같은 새로운 기술적 장치들로서 국가를 연결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리비아의 아프리카 통신 인프라 사업은 1992년 처음 시작되었으며 그 당시 아프리카에서 다른 대륙으로 통하는 전화 요금은 세계에서 가장 비쌌으며 아프리카 자국 내 통화 비용도 엄청나게 비쌌습니다. 왜냐하면 아프리카는 유럽의 위성들을 사용하는 대가로 연간 5억 달러를 지불해야 했기 때문이며, 아프리카에 5억 달러의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세계은행과 IMF에게 융자를 받아야만 했고, 그에 대한 엄청난 이자도 물어야 했기 때문에 결국 유럽과 미국의 악성 채무로 인해 아프리카인들은 경제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받았으며, 카다피는 지금껏 아프리카인들의 등골을 빨아먹는 미국과 유럽의 악행의 종지부를 찍어버리는 그러한 행위나 다름없는 짓을 했던 것입니다. 리비아는 아프리카의 통신 발전 기금을 명목으로 약 3억 달러를 투자하였고, 그와 동시에 아프리카 개발은행이 5천만 달러, 서아프리카 개발은행이 2,700만 달러를 협약하였고, 그리하여 아프리카는 2007년 12월 26일에 최초의 자기 위성통신을 갖게 되었으며, 전적으로 아프리카 자신의 힘으로 아프리카 땅 알제리에서 건설되고 제조되는 최초의 위성은 2020년에 발사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중국이 개발 발사를 대행함으로 인해 계획보다 빠른 2017년 12월 11일 1호기를 최초로 쏘아 올리게 됩니다. 중국이 알제리 위성 발사를 지원했던 이유는 바로 1대1로 사업 때문이었는데, 아프리카에서 남미로 연결하는 해저 케이블 인프라 프로젝트를 통해 중국몽의 통신 네트워크 인프라를 전 세계로 확장하려는 의도였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이러니한 것은 아프리카와 남아메리카의 해저 케이블 기술과 중국몽 계획을 이미 10여 년 전부터 꾸준히 배후에 투자해준 곳이 다름 아닌 영국의 투자은행과 통신기업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바로 엘리트들은 중국몽을 통해 현재 방송에서 미국과 중국의 경쟁 구도를 만들고 편가르기를 만들어 사람들의 판단력을 국가 간의 세력 싸움인 것처럼 세뇌시키면서 뒤로는 영국 금융가들을 이용해서 1대1로를 통해 새로운 네트워크 금융 질서를 저들은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언론에서 심각하게 이야기하는 미국과 중국, 북한 간의 기싸움은 결국 국민들의 눈을 속이기 위한 정치적 쇼맨십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눈치채야 하고, 만약 금융 엘리트들 자신들이 정말 위태로운 상황이었다면 저들은 리비아처럼 전쟁도 불사하면서 그것을 막으려 했을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들은 이미 2차 세계대전 이후로 금융 패권의 선전 싸움은 종지부를 찍은 것이며, 현재는 자원국과 질병을 통하여 인위적인 경제 위기를 만들고 기업들을 인위적으로 파산내어 감히 자신들의 힘에 도전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은 물론이고, 거짓 경제의 돈놀이를 통해 타국의 기업들을 자신들의 금융에 종속시키는 일에만 집중하면 되는 상황일 뿐인 것입니다. 이야기가 잠시 샜지만 아무튼 리비아의 투자로 인해 시작되어진 아프리카의 위성은
현재 세계 최고의 수준의 위성을 지향하면서도 그 비용은 10배나 저렴해졌으니 실로 대단한 도전이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아프리카의 낙후된 경제 발전에 3억 달러라는 투자로 인해 위성 발사는 한 아프리카 대륙 전체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결과였으며, 만약 아프리카의 경제를 미국과 유럽의 억압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기회와 자금 투자만 뒷받침된다면 아프리카가 발전되는 것은 시간 문제겠지만 미국과 프랑스는 결코 그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 이것을 비유하자면 빈민가에 다 쓰러져가는 단칸방의 한 평당 평당가가 강남 부자들 아파트보다 비싼 것과 같다고 비유할 수가 있으며, 원래 자본주의에 입각한 경제는 가난한 자들의 착취가 훨씬 관리와 약탈을 하기 쉬울 뿐 아니라 후원 기업을 통해 동전까지 이용할 수 있는 조건들이 가진 자들의 것을 빼앗는 것보다 훨씬 더 돈이 더 된다는 것을 저들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카다피의 예상치 못한 리비아의 아프리카 원조로 인해 서구 세계는 손실을 입게 될 상황이 오게 되었고, 그 손실은 위성 대여료만 보더라도 연간 5억 달러가 사라지는 것은 기본이고, 위성 설치 비용까지 빌려줄 계획을 통해 아프리카 대륙을 위성 대여료와 설치 융작업으로 장기간 통치할 수 있었던 은밀한 계획을 카다피가 방해하려고 했던 셈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결국 카다피는 로스차일드의 자금을 이용하여 거짓 약속을 이행했고, 유럽과 미국의 제재를 아프리카 경제발전을 이용하여 자신의 세력을 키우고 그것을 통해 벗어나려고 하였으나, 그러한 상황이 엘리트 금융가들의 계획을 어긋나게 만들었으며 오히려 카다피의 목숨을 빼앗는 결정적 요소가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서구 정치인들은 주류 미디어가 거의 언급하지 않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리비아의 중앙은행이 100% 국가 소유였다는 사실입니다. 현재도 리비아 정부는 자신의 돈, 즉 리비아 디나르를 중앙은행을 통해 스스로 만들어내고 있으며, 리비아가 자기 소유의 방대한 자원을 가진 주권 국가로서 자신의 경제적 운명을 지탱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쉽게 말해서 리비아와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리비아 중앙은행과 리비아 국가 화폐만을 통해야 하는데, 엘리트 금융자본가들은 강대국들의 기축통화라는 지배력을 리비아에서는 전혀 행사할 수가 없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월가 금융가들은 리비아를 민주주의의 적국이라 불렀지만, 이는 금융자본가들이 자신들의 화폐 영향력을 리비아에서 전혀 발휘하지 못했기 때문에 분노한 행위였습니다. 사실 오바마나 카메론, 사르코지의 연설 속에서 리비아의 중앙은행을 척결한다라는 이야기는 없었지만, 이 문제가 리비아를 굴복시키고자 하는 글로벌 지배 세력의 계획에서 최우선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음은 분명 확실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엘리트 금융가들의 화폐에 리비아라는 국가가 물들어야만 그들이 리비아의 자원과 석유를 약탈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리비아는 석유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IMF에 의하면 리비아 중앙은행은 약 144톤의 금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기본 자산을 탄탄한 기초로 하고 있는 나라가 왜 BIS나 IMF를 필요로 하겠으며 스스로 금융부채 함정에 빠지려고 하겠느냐 이 말이죠. 리비아 중앙은행의 기능은 리비아의 은행권과 동전을 발행 규제하고 모든 국가 대출금을 관리 발행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데, 완전히 국가 소유인 리비아 은행이 국가 화폐를 발행할 수가 있고 또 실제로 발행하고 있으며, 그것을 국가적 목적을 위해서 대출해 오기 때문에 서방권 금융을 의지할 이유도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리비아 내전은 석유와 금융 문제로 온통 뒤엉켜 있던 그러한 전쟁이었다는 것입니다. 만일 에너지와 물, 풍부한 석유와 자금력을 마련할 수 있는 새로운 신용 시스템을 갖고 있는 나라가 있다면 그 나라는 서방 금융권자들의 손아귀에서 자유로워질 수는 있겠지만, 반대로 리비아처럼 모든 것에 해당하는 이러한 국가가 시온주의자들과 엘리트 금융인들 사이에 상당히 위험한 국가로 낙인 찍힐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거 민주주의 국가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리비아를 폭격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프랑스, 영국, 미국, 이탈리아, 노르웨이, 덴마크 같은 금융 엘리트들의 자본 밑에 굴복하고 있는 미국과 유럽 연합이라는 나라들은 카다피의 리비아보다 더 민주주의적인 그런 나라인가? 대답은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아니오입니다.
루소라는 사람은 한 나라가 민주주의라고 불릴 자격이 있으려면 다음 4가지 조건을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로, 나라가 크면 클수록 그만큼 민주주의가 되기 어렵습니다. 이 민주국가라는 것은 극히 규모가 작아서 국민이 주인이 되고 사회에 함께 참여할 수 있어야 하며 모든 사람들이 주권자로서 투표 과정의 투명성과 진실을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는다면 투표 행위는 단순히 조작되어진 독재자를 뽑는 민주주의의 모조품일 뿐입니다. 두 번째로, 개인의 생각과 의지, 더 나아가 민주시민의 소리를 경청해야 하며 지도자는 시민들의 정당한 결정을 중심으로 나라의 운영을 보필해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는다면 대규모 복잡한 사회에서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수많은 이해관계 대립들을 만들게 되고 국민과 소통하지 못한 정치인들은 복잡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부분의 시간을 법률적 절차만을 논의하는 데 쓰게 됩니다. 결국 복잡한 법률 제정은 시민들의 참여를 방해하게 되고 법을 집행하는 집행자들은 자신들만의 세상에서 부패한 권력과 집단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로써 법은 보다 많은 힘을 가진 자들의 승리로 귀결되어지게 되고 이것이 현재 부유한 자들이 감옥에 잘 가지 않는 이유입니다. 세 번째는 지위와 부의 평등입니다. 현재 미국은 인구의 5%가 전체 국부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며 자본주의에 입각한 빈부 차이도 이미 계획에 포함된 것입니다. 진정한 민주주의는 부와 명예 2가지 모두를 가질 수 없어야 하며 부와 명예를 가진 자는 서로 돕고 견제하며 국민들을 위하여 헌신하여야 합니다. 과거 링컨과 케네디가 자유민주주의의 마지막 정의를 외치며 싸웠지만 결국 엘리트 자본가들에 의해 무너졌으며 대통령들의 교살로 인해 그들의 견제 세력은 사라지게 되었고 엘리트 금융 세력들은 자유민주주의를 교묘히 표방한 자본주의로 체제의 틀을 바꾸어 자신들의 배만 불리어왔습니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를 외치던 미국은 이미 이들 검은손에 의해 지배되어 버렸고 그 부작용으로 인해 현재는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하고 불균형한 국가가 되어버렸습니다. 네 번째, 사치의 부재입니다. 이 사치는 부유함을 상징하는 것일 뿐 부 자체가 결코 인격과 미덕을 완성시킬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루소는 사치가 부자와 가난뱅이 모두를 타락시킨다고 하였으며 부자는 소유를 통해서 타락하고 가난뱅이는 질투를 통해서 타락한다고 했습니다. 결국 사치는 나라를 유약하게 만들고 청렴한 정치와 사회를 부패시키게 됩니다. 사치라는 것은 곧 자본주의 사회라는 것에 일어나는 집단적인 쇠뇌이며 돈을 곧 인격으로 치부하게 되고 사람들로 하여금 애국보다 돈을 더 중요시하게 만들며 사람들은 가진 자의 말에 곧 성인 군자의 말씀처럼 존경하게 되고 그들이 요구하는 의견에 대해 아무런 분별력 없는 노예로 전락하게 됩니다. 자, 심지어 미디어에서 악역으로 나오는 돈 많은 부자들의 부도덕조차 사람들 사이에서 매력적인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만으로 사람들의 판단력이 얼마나 흐려져 있는지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저들이 드라마나 미디어를 통해 사람들을 돈의 노예로 만들려고 자꾸 간접 세뇌를 시키는 이유도 돈을 통하여 존경과 부를 한꺼번에 누리려는 그러한 의도임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합니다. 애석하게도 대한민국은 루소가 말하는 4가지 모두의 올바른 민주주의적 정의를 실현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 4가지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 자본주의 국가로 불러야 마땅합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 당연한 것일지 모릅니다. 현재 사람들은 사회주의와 민주주의 혹은 민족주의의 이념 싸움에만 혈안이 되어 있지만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이념의 싸움이 아닌 엘리트들 자신들이 만든 저 이념 뒤에 숨어서 우리를 이용하려는 그러한 의도의 관점을 이제는 보아야 합니다. 금융 엘리트들은 현재 미국을 장악하고 있지만 언제든 중국과 같은 다른 나라로 세력을 옮겨갈 수 있는 방대한 인적 네트워크의 교류를 가지고 있으며 중국의 중국몽 역시도 자신들에게 더 나은 금융 시스템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하나의 프로젝트일 뿐이며 자신들의 하인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대통령을 이용해 경쟁을 의도적으로 심화시키며 새로운 금융 시스템을 활발하게 구축시켜 나가고 있는 것 뿐입니다. 한국 또한 과거 엘리트들이 고의로 땅 따먹기 6.25 전쟁을 일으켰으며
전쟁 후에 엘리트들 자본가들의 돈으로 성장한 국가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들의 자금 수혈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국가가 되어버렸으며, 한국은 명확히 말씀드리자면 민주주의를 표방한 자본주의 국가일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끝으로 루소의 민주주의 조건을 다시 한번 비춰보건대, 카다피의 리비아는 미국, 프랑스가 외치는 민주주의보다 훨씬 더 민주주의적인 나라였습니다. 물론 리비아는 카다피의 독재 정권의 정치적인 욕망을 들춰보자면 리비아가 완벽한 민주주의 사회라고 감히 부를 수는 없지만, 적어도 국민들의 사회적인 삶 자체는 민주주의적인 시스템에 매우 가까웠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과거 모든 나라가 민주주의의 권리를 외치며 자유를 갈망했지만 이미 전 세계에 걸쳐서 소수권자들에 의하여 전쟁과 금융을 통해 통제되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민주주의의 자유는 이미 그들의 빚더미에 의해 무참히 짓밟히고 있습니다. 미국의 사회학자 C. 라이트 밀즈는 1956년에 미국의 민주주의는 엘리트 독재라고 표현까지 했습니다. 밀즈의 말에 의하면 미국은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선거를 좌지우지하는 것은 결코 돈이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라이트 밀즈의 말처럼 한국도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결국 리비아와 아프리카의 힘과 진정한 자유는 지도자들의 이기적인 욕심에 의해 자신들의 안위만을 생각하다 보니 그 욕심으로 인하여 국민의 의식이 분열된 것이며, 만약 강대국에 의존하지 않는 자주적인 의지와 한 나라의 지도자들이 국민의 귀를 기울이고 반드시 필요하면서 공정한 법을 시민들과 함께 만들며 그 결과 또한 정치인들이 함께 책임을 짊어질 때 자주적 민주주의는 비로소 바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민주주의의 위험과 존중은 그만큼 책임과 값을 치른 다음에 온다라는 이야기며, 그것을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국민들은 늘 판단해야 하며, 집단주의적 책임 회피가 아닌 개개인의 국가적 시민 의식을 느낄 때 대한민국의 자본주의는 민주주의 국가로 바로 서게 된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정치인들과 국민들이 엘리트들의 자본주의 의식 속에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면서 오직 돈놀이에만 눈이 멀어 혈안이 되어 있다면 결국 그 나라의 정치인과 국민들이 있을 자리는 그들이 지어주는 안락한 삶의 노예처럼 그들을 위해 봉사하면서 타락한 그들을 위해 음식을 만들며 그들의 화장실이나 청소하는 국가로 영원히 머물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것을 가졌지만 모든 것을 가졌기에 몰락한 국가가 되어버린 리비아. 민주주의를 표방했지만 독재 국가로 전락되어버린 리비아. 과연 이들의 기고한 내전의 역사를 통해 대한민국은 과연 무엇을 깨달을 수 있느냐 깊이 생각해 보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